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종실록 제11부 조선 명과의 사대 외교를 택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23년 부왕인 태종이 세상을 뜬 다음 해였습니다. 세종은 한 가지 시련을 겪게 되었죠. 그게 뭐였냐? 당시 명제국이 곧 북원을 정벌할 예정이니까 조선의 곡물로 군마를 무려 1만 필이나 바치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직접 군대를 파병해라 라는 요구보다는 나은 거긴 하죠. 그거보단 낫긴 했지만 군마를 한두 필도 아니고 이게 무려 1만 필이나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문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전무후무한 이야기였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원칙주의자였던 허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군마 1만 필을 바치는 것은 기병전력 1만 명을 잃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번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을 것이다라면서 성토를 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허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무리한 군마 요청은 그 심술궂기로 소문났던 홍무제 시절에도 없었다. 그때 당시에도 기껏해야 3에서 4천 필 정도였다. 이것도 나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려 1만 필을 바치라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은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허조가 맹렬하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허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명제국의 심기를 좀 거스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 그대로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마의 할당량을 반으로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던지 아니면은 최소한 실이라도 좀 늦춰달라고 하던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말생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게 되면서 좀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와 관련된 사료의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조는 또 아뢰기를 중국에서 지난해에 말을 1만 필을 청구하고 또 지금 1만 필을 청구하니 그래가 1만 1만 합쳐가지고 총 2만 필이 되는 거죠. 본국의 말은 예전에 비하여 감소되고 또 강장하지도 못합니다. 군정은 말보다 급한 것이 없는데 충실한 말 2만 필을 골라 바치게 되면 이는 2만의 기병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신은 밤중에도 자지 않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조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날강도들 아니냐 이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우리 태조께서 고황제 때 말을 3에서 4천 필을 바친 적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바친 적도 3, 4천 필 이상 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반을 감하기를 추청하며 다만 5천 필만을 바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사실 5천 필도 전례 없이 많은 양이 하는 거죠. 부득이하여 다 바치게 된다면 내년을 기다려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하냐. 그러니까 차라리 기한이라도 늦춰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럴 때 할 말을 좀 해야지 할 말을 하질 않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되면은 이게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무리한 요구를 한도 끝도 없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론상 허조의 주장은 옳았어요. 하지만 대관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라는 거죠. 대관들은 뭐라고 이제 우려를 표명하냐면은 지금 세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또 이제 태종이 승한 다음에 세종이 직접적으로 정치를 한 지도 그건 정말 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것은 필시 뭐다. 단순히 명제국이 우리한테 뭐 심술을 부린다,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명제국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성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냐. 새로운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테스트해보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우려를 표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연히 심기를 거슬렸다가 이거 트집 잡기 딱 좋고 자칫 잘못하면은 옛날 홍모제 시절의 그 험악했던 관계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누굽니까? 또 사방팔방으로 명제국의 위세를 떨치고 싶어서 그야말로 이제 안달 박달이 나신 영락제가 아니에요. 그죠? 마치 흡사 한무지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향을 지닌 인물인데 그런 정복군지의 심기를 거스려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분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눈 질끈 감고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대관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육대원과 더불어 이를 의논하니 모두 아뢰기를 허조의 말은 깊이 생각하고 먼 앞일을 헤아린 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일에 말을 바칠 때의 의주가 피곤했었는데 지금 또 흉년이 들어 사료, 콩이 모자랄 형편이므로 평안도 한 도가 폐해를 받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조의 말이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관들도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그러나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황제의 총은이 이미 지극하니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황제의 총은이 이미 지극하다라고 돌려서 말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괜히 트집 잡혀가지고 이거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면은 골치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시죠? 분하지만 참고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말을 한 거죠. 결국 세종은 대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국에서 말을 수집을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수백 필씩 여러 차례 나눠서 요동으로 말을 수송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먼 길을 이동하면서 드는 비용, 즉 말의 사료값,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을 관리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기타 재반상 전부 다 당연히 조선이 감당을 해야 되는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을 하다 보니까 종종 말이 부상을 입거나 지나치게 피로해져가지고 야위거나 파리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명지구 관리들은 아니 이거는 전쟁 때 군마로 쓸 건데 이런 식으로 비쩍 꼬른 애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 받을 수 없다 하면서 퇴짜를 놨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조선 측 관리들은 그렇게 해명을 했겠죠. 먼 길을 오느라고 피곤해서 그런 거지 잘 먹이고 쉬면은 다시 원상 회복된다. 걱정할 거 없다. 하지만 이제 명지구 관리들이 여기서 계속 퇴짜를 놓는 횡포를 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세종도 명제국의 강자에 화가 날 법도 했는데 여기서 어쩐 일인지 세종이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렇다면은 분하지만 어쩔 수 없다. 퇴짜 맞은 수만큼 군마를 어떻게 해라. 추가로 징발을 해가지고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처럼 천하의 세종도 명제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저자세의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종 특유의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부왕인 태종 때부터 이미 결정난 정책이었다는 거죠. 이른바 지성으로 대국을 섬긴다는 지성 4대의 정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태종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사실 태조 시절만 하더라도요. 정도전이 요동 정벌을 추진할 정도로 명과의 관계는 언제고 긴장 상태로 돌변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태종은 명제국의 세 번째 황제로 즉위했던 영락제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태종이 명제국의 사행길을 갔을 때 개인적으로 만난 사이잖아요. 안면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도전처럼 무모하게 명제국과 맞붙는 것은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도 별로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이 요동 정벌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은 단순히 정도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행동이 아니야.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결국에는 옛 조선이 한 제국의 멸망을 당했고 그 천하의 고구려도 당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이 한반도에 있던 국가들이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득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려가 송제국하고 친한 관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송제국의 발전된 문물을 꽤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이미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다는 거죠. 중국을 상대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한 수 좀 접어주고 자세를 낮춰가지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이게 더 낫다라고 이제 태종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태종의 방침은 뭐였냐면은 가급적이면은 명제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적절히 낮은 자세를 취해주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조선이 사대를 함으로써 딸려오는 보상도
적지 않았어요. 조선이 명제국의 조공을 바치면은 명제국은 의뢰에 상당량의 사례품을 주었다는 거죠. 또 수도 북경에 가서 각종 문물을 입수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명제국 자체가 점차 이제 계속 갈수록 굉장히 폐쇄적인 해금령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명제국과 공식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 말고는 또 어차피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태종이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은 자존심과 체면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냥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자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 외교가 의외로 명분론이 아니라 굉장히 냉혹한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온 외교 정책이라는 거죠. 사실 현대 대한민국도 그렇거든요. 현대 대한민국도 굉장히 외교 라인이 현실적인 측면으로 굴러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약간 좀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체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방침을 이때 당시 태종도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태종은 명제국에게 지성으로 사대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였냐? 명예사신이 조선을 예방할 경우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우도 최상이었죠. 한번 명제국 사신이 조선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영지업사를 국경지대인 의주까지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환영 행사를 벌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명예사신이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평양, 황주, 개성 등 큰 도시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도시들을 거쳐 올 때마다 성대하게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명예사절단이 서대문 부근까지 당도를 하면은 돈 의문이죠. 여기까지 당도를 하면은 왕과 신하들이 직접 서대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궁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서대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중을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예우를 행했다라는 거죠. 이때 서대문 밖에는 명예사신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모화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화관 앞에는 영은문이 또 세워졌다는 거죠. 조선 왕은 바로 이 영은문까지 나가가지고 명예사신을 접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영은문인데 당연히 영은문은 지금 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만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독립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조선 왕이 명예사신을 영은문에서 맞이한 후에 다시 궁궐로 돌아와가지고 정식으로 식사를 받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조선 왕이 명예사신을 명예황제가 보낸 사람이니까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명예황제라고 생각을 하고 명예사신한테 조선 왕이 무려 사배를 해요. 4번 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칙서를 수령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뜨악스러운 행동인데 당시에는 이것을 현실적인 외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존심 굽히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신 전용 숙소인 태평관에서 또다시 하마연 말 그대로 이제 말에서 내렸으니까 피곤하실 테니까 잔치 한번 베풀어 드립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길년 말 그대로 다음 날 잔치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루 걸러서 한 번씩 임금과 세자, 왕실, 종친, 대신들이 주최하는 잔치가 릴레이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시종일관 계속 먹자판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명제국의 사신들은 한번 조선에 오면은 국경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귀국하는 순간까지 엄청난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사대를 한 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명예 관료들 가운데서 조선 사신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면은 명제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명제국에 근접해 있는 문물 수준을 자랑했던 것이 조선이었고 또 가면은 또 제일 뻑적지근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 또 조선이었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극정성으로 예우를 갖췄는데 이처럼 조선이 한없이 낮은 자세를 보여주자 명제국도 홍무제 시절에 보여줬던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조선을 우호적인 국가로 대해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하고 오랜 적대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적대 관계를 청산을 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한쪽이 강대국이고 한쪽이 약소국이면은 어쩔 수 없이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비율을 맞춰주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지만이 그 우호관계, 신뢰관계가 확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명 관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확립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명제국이 조선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것하고는 별개로 종종 무리한 곡물 요구를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골칫거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영락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원제국 말기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몰라도 고려 여인이 그렇게 최고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 원의 황제들도 그래서 고려 여인들을 정말 많이 원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공려나 황건을 바치라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숨기기에 정말 바빴다라고 해요. 그 중에 영락제의 총애를 받은 조선 여인 한씨가 있었는데 영락제가 죽자 영락제의 유언에 따라서 순장을 강요받게 됩니다. 결국 한씨는 자결을 한 후 순장이 됨으로써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서 허조가 또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역시 이제 대쪽 같은 원칙주의자답는데 옛날에 공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허수아비라도 순장을 하면은 후손이 끊어진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고대 중국에서 순장이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춘추 전국시 들어가면은 사람 귀한 줄 알게 돼가지고 왜냐면 전쟁에 동원을 해야 되니까 순장할 그런 인력이 어딨냐 이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순장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순장하던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어떤 풍습이 남아있었냐면은 허수아비 인형을 만들어서 사람 대신으로 순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대체품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공자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마라. 그것도 인권 유린이다. 아예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저주를 퍼부는데 그런 식으로 순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후손이 끊어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유교에서는 금기시하는 게 순장이에요.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명색이 중화라고 불리는 저 명제국이 아직도 저런 순장을 하고 있으니 이거 아유 무식하기 짝이 없네 하면서 대국의 풍습이라 하더라도 저거는 본받을 게 못된다라고 맹비난을 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허조가 또 기하기를 또 중국의 예법이 옛적과 화치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장래만 하더라도 허수아비라도 순장하면 후손이 끊어진다는 옛말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것인데 지금 태종 황제의 여기서 말하는 태종이 영락제예요. 공교롭게도 조선 태종, 명태종이 서로 또 친분이 있고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고 자리에 올라왔던 거죠. 장사의 궁녀 15인을 순장하고 이 15인 가운데 조선 출신이었던 한씨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반어하는 날에 풍악을 울려 시체를 즐겁게 했다고 하니 이와 같은 것은 비록 중국의 일이라도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하였다. 그러면서 허조가 이렇게 맹비난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저런 무식한 놈들 하면서 확실히 이제 대쪽 같은 원칙주의자다운 행동이에요. 영락제 이후에도 공려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영락제 다음번 황제가 선덕제인데 영락제 아들은 황제가 된 지 1년 만에 좀 세상을 떠나서 별다른 임팩트가 없었고 그 다음번 황제였던 선덕제 이 사람이 또 이제 영락제고 비스무리한 구석이 있어요. 영락제 같은 정복군주는 아니었는데 영락제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유흥을 즐길 줄 아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양녕대군이 왕이 올라왔으면 좀 이런 스타일 인물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선덕제가 어떤 소문을 또 들었냐면은 죽은 한씨의 막내 동생이 그렇게 절세게 미녀다라는 소문을 어서 또 주워 듣고 그녀를 공녀로 요구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 막내 동생 한씨는 이 말을 듣고서 명으로 지금 끌려가게 생겼잖아요. 근심 끝에 그만 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라는 인간이 한학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약을 지어오면서 어서 쾌차해야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명제국으로 가야지 가서 뭐 황제의 후궁이 되면은 우리 가문의 위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니 하는 그런 정말 추잡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분개한 한씨가 시집갈 때 쓰려던 폐물들을 모조리 부수면서 한참 울었다고 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황제의 명령인데 뭐 안 가고 베길 수가 있나. 자, 그래서 이게 명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한씨는 결국에는 공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 가서 또 나름대로 이제 잘 적응을 해가지고 선덕제의 총애를 얻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동생에게 이렇게 면박을 받았던 한학은 한씨 덕에 정말로 출세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의 가문은 조선에서 나름 명문 가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려 왕실과 통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되는데, 바로 이 한학의 딸이 훗날 세자빈이 돼가지고 대비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먼 훗날에 다시 또 다루도록 하죠. 아무튼 이 오락왕이었던 선덕제는 그 이후로도 무리한 요구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선덕제가 사냥을 또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냥용 매 이것도 엄청나게 요구를 했고, 또 이제 금하고 은도 바쳐라 이런 요구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세종은 치세 내내 선덕제의 이 대단한 무리한 요구에 정말 골머리를 썩어야 했다는 거죠. 선덕제가 이러한 무리한 곡물들을 요구할 때마다 조선 전 국토가 들썩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세종 때 사대 외교도 여러모로 이제 도전도 받고 시련도 겪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태종 때 사실 그런 말도 나왔어요. 하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고분고분하게 명제국이 해달라는 대로 들어줄 게 아니라 차라리 일본과 연합을 해서 명제국과 대결을 벌여보자라는 주장을 하륜이 또 대차게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또 태종은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 애들은 더 못 믿을 애들인데 걔들이랑 괜히 연합을 했다가 이거 뭐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걔들이랑 연합한다고 해가지고 명제국을 이길 수 있는 게 맞냐,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분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사대 정책을 고수를 하게 됐다라고 하죠. 아무튼 이제 조선은 이런 식으로 4대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관계 개선이 돼가지고 나름 좀 이제 명제국과 괜찮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다만 그 과정이 이르기까지 겪어야 되는 고통도 역시 적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항상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외교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선 주위에는 명제국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밖에 다른 국가들도 있는데 과연 그 국가들하고의 관계는 어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